마드리드 세계 기독교 역사학회가 술렁였습니다. 예수의 12제자 베드로는 로마로 갔고 바울은 지중해를 누볐으며 도마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의 행방은 2000년간 미스터리였어요. 기록이 끊겼습니다. 동쪽 어딘가에서 서방 기록에는 없고 동방 기록에는 파편만 남았습니다. 한 학자가 평생 이 제자를 추적했습니다. 로마 문서를 뒤졌고 페르시아 기록을 조사했으며 인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고대 기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쪽 바다 끝에서 온 이방인, 박해 없이 받아들여진 신앙, 정복 없이 확산된 공동체, 모든 것이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그는 고고학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1세기경 중동 유물과 유사한 십자가 문양 발견, 로마식이 아닌 초대교회 방식의 공동체 구조 흔적, 박해 기록 없음, 강요 기록 없음, 정복 기록 없음.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질서의 땅을 찾았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동방의 끝은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선택한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예수가 말한 온유한 자들이 사는 곳,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도의 발걸음이 한반도까지 닿았다니? 2000년간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의 끝이 동쪽 바다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구엘 산체스입니다. 살라망카 대학교 기독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초대교회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사도들의 선교 경로 연구예요. 특히 12제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을 28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마드리드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베드로의 경로는 로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안드레는 흑해 지역, 요한은 에베소, 도마는 인도. 하지만 한 선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물음표가 적혀 있었어요. 바르톨로메오 또는 나다나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사도, 바르톨로메오의 행방, 제 최신 연구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불렸다. 부활 후 그의 행적은 불명확하다. 일부 전승은 아르메니아를 언급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서방 교회 기록에는 거의 없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28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카를로스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사도들의 선교 경로에 관한 거였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학과 세미나실에서 교수 22명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12사도의 선교 경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12제자는 부활 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기록이 명확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자들은 행적이 불명확합니다. 특히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바르톨로메오 관련 기록을 보여줬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는 제자 명단에만 나옵니다. 행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전승은 아르메니아를 언급하지만 증거가 약합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계속했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선교 활동은 서방에 집중됐고 동방은 변방이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젊은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동방 기록은 조사해 보셨나요? 동방이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페르시아, 인도, 더 동쪽이요? 도마의 인도 기록은 조사했습니다. 더 동쪽은요? 더 동쪽은 복음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는요? 정말 그럴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동방은 조사할 가치가 없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실크로드가 1세기에도 있었잖아요. 그건 무역로야, 선교와는 다르지. 하지만 사람이 다니면 신앙도 전해지지 않나요? 카를로스, 28년간 연구했어. 중요한 선교는 다 서방에 있어. 카를로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동방도 세상의 일부잖아.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기독교역사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극동 기독교 전례 특별 세션 초청. 산체스 교수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초대교회와 극동아시아의 연결성이며 특별히 1세기 동방 선교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극동이라니 1세기에 복음이 거기까지 갔을 리 없어.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학회 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세기 복음 전파는 지중해 중심이었으며 극동아시아는 범위 바뀌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5월 초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구엘 산체스 교수님. 다가가자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이강민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회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대 기록들입니다. 흥미로우실 겁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고문헌실. 이 교수가 오래된 책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입니다. 13세기에 쓰였지만 고대 기록을 인용합니다. 책을 펼쳐 한 대목을 보여줬어요.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신라시대의 서역에서 온 이방인이 있었다. 그는 다른 신을 전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스로 따랐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역이면 중동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됩니다. 신라는 언제입니까? 기원 후 57년부터입니다. 1세기요? 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 사진입니다. 벽화를 봤어요. 십자가 문양. 정확히 십자가는 아니지만 비슷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4세기경 고분입니다. 4세기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시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까지 어떻게 전해졌죠? 그게 의문입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관련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기록들, 로마 교회 문서, 비잔틴 기록, 초대교부 저술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에 대한 기록이 페르시아에서 끊깁니다. 더 동쪽 기록이 없었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추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르톨로메오는 페르시아 이후 공백.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왜 여기서 끊기지? 아르메니아 교회 전승을 찾아봤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 하지만 연대가 불명확했어요. 일부는 1세기, 일부는 2세기. 페르시아 고대 문헌도 확인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문서들. 서쪽에서 온 이방 종교인에 대한 언급. 동쪽으로 갔다는 기록. 하지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행적 추적. 예루살렘 출발 확실. 소아시아 경유 가능성. 페르시아 도착. 일부 전승. 페르시아 이후 기록 끊김. 아르메니아 순교설 불확실. 의문. 페르시아 이후는 동쪽으로 갔다면 어디까지? 왜 기록이 없나? 다음 날 학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 각국 신학자와 역사학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 중국 학자의 경교 연구. 경교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입니다. 7세기 중국 당나라에 전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1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1세기 가능성. 점심시간 이강민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이 교수님, 1세기에 정말 복음이 극동까지 왔을까요? 증명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크로드가 있었으니까요. 무역로와 선교는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면 신앙도 따라갑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한국까지도요? 한국은 실크로드 끝이 아니지만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바닷길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세기에 중국과 한반도 사이 해상 교역이 있었습니다. 산동반도에서 한반도 서해안까지요. 만약 복음이 중국까지 왔다면 한국까지도 가능합니다. 오후 극동 기독교 전래 세션. 한국 역사학자가 발표했습니다. 고대 한국에 이방 종교 흔적이 있습니다. 불교 전래는 4세기로 기록됐지만 그 이전에도 서양 문화 유입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 페르시아 양식 유리구슬, 로마 양식 금속 장식, 1세기에서 3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교역과 선교는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선교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왜 가능성을 말씀하십니까?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황입니까? 한국 고대 공동체 구조가 초대교회와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방 기록 추적 결과 페르시아까지 바르톨로메오 흔적 있음, 페르시아 이후 서방 기록 없음, 동쪽으로 갔다는 암시만 있음, 목적지 불명, 중국 가능성, 경교 7세기 확실, 1세기는 불확실 하지만 실크로드 존재, 교역로 통한 이동 가능, 한국 가능성, 해상 교역로 존재, 서역 유물 발견 하지만 선교 직접 증거 없음, 고대 기록 모호함, 의문, 왜 모든 기록이 동쪽에서 멈추는가, 도착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것인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서방만 봤는데 동방에 빈칸이 너무 많아. 빈칸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숨겨진 뜻일까? 학회 둘째 날 극동 선교 가능성 특별 세션. 제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부산대 박진수 교수. 제목은 1세기 한반도, 복음의 동쪽 끝.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왔어요.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1세기에 이미 사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마한, 진안, 변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중국 한나라 기록. 한서 지리지에 한반도 기록이 있습니다.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앉은 프랑스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교역과 선교를 혼동하는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삼국지 동이전 3세기 기록입니다. 한해 사람들은 귀신을 믿지만 착하다고 기록됩니다. 착하다, 온유하다는 표현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한반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독일 교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견강부 해군. 저도 동의했습니다. 박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만약 바르톨로메오가 동쪽으로 갔다면 가장 끝은 어디였을까요? 인도가 아닙니다. 도마가 갔으니까요. 중국입니까? 가능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온유한 자들의 땅. 박해가 적었던 땅. 사도가 찾던 마지막 땅이 아니었을까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 교수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느 부분이요? 전부입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동쪽으로 갔다는 증거가 없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요? 가능성만으로는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도가 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첫째, 너무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8,000km입니다. 둘째,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교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셨습니다. 뭡니까? 사도들은 불가능한 곳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박해의 중심지로.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 그곳이 사도의 선택지였습니다. 그것과 한국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한국은 변방입니다. 신앙의 주변부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동료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체스 교수님 잘하셨어요. 프랑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한국과 연결하려 하죠. 독일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서방 역사에 끼고 싶은 거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이강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아까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1세기 기독교 유물이나 명확한 문헌 기록이요. 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뭐가요? 유물은 아니지만 구조적 증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고대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유사성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연이거나 보편적 인간 속성입니다. 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내일 한 곳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어디요? 경주입니다. 고대 신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망설였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요. 단 하루만 주세요. 만약 의미 없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루만요. 오후 세션이 계속됐습니다. 일본 학자의 발표. 동아시아 고대 종교 전파는 대부분 중국을 거쳤습니다. 불교가 그랬고 도교가 그랬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왔다면 중국을 거쳤을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중국 1세기 기록에 기독교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도 올 수 없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과 같았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선교설 검토. 주장, 바르톨로메오가 한국까지 왔다. 온유한 자들의 땅을 찾았다. 박해 없는 곳이었다. 반박, 거리 너무 멀 8,000km, 언어 장벽, 유대인 공동체 없음, 중국 경유 증거 없음, 고고학적 증거 없음. 결론, 가능성 희박, 학문적 근거 부족,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일 뿐. 하지만 왜 이 교수는 확신하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일 경주에서 뭘 보여줄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도가 한국에 갈 이유가 없어.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너무 변방이야. 하지만 왜 자꾸 신경 쓰이지? 다음 날 새벽,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 거리. 이강민 교수가 동행했어요. 교수님, 오늘 보실 것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구조입니다.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 도착. 첫 방문지는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고분 출토품 전시관. 금관, 토기, 장신구들. 화려했어요. 하지만 이 교수가 가리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작은 유리구슬. 페르시아 양식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역의 증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전시물. 로마 양식 금속 장식. 이것도 서역에서 왔습니다. 서역 교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교수가 전시 설명문을 가리켰어요. 이 유물들은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왕족 무덤이 아니라 평민 무덤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서역 문화가 지배층만이 아니라 평민에게도 퍼졌다는 뜻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첨성대. 동양 최고의 천문대. 이 건축물을 보십시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7세기에 지어졌지만 과학적입니다. 높이가 정확히 계산됐고 창문 위치도 천문 관측에 최적화됐습니다. 그래서요? 신라 사람들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미신보다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요. 기적보다 삶을 강조했고 신비보다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심은 경주 한옥마을에서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 기적, 박해 속 증거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입니까? 신라도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라에는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공동체였죠. 세소고개라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충성, 효도, 신의 용기, 살생금지. 특히 살생금지를 보십시오. 불교 영향 아닙니까? 불교는 4세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화랑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살생금지 사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분황사를 방문했습니다. 신라 최초 사찰 중 하나. 634년 건립. 이 절을 보십시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불교 사찰이지만 특이합니다. 뭐가요? 탑이 낮습니다. 다른 나라 탑들은 높지만 신라 탑은 겸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화려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였고 단순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신라도 그랬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포석정. 신라 왕들이 연회하던 곳. 물이 흐르는 돌수로. 이곳에서 왕과 신하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왕이 높은 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둘러앉았습니다. 평등했습니다. 이것도 초대교회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계급이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경주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서역 유물, 평민 무덤에서도 발견, 강요 아닌 자연스러운 전파, 첨성대, 합리적 사고, 관찰 중시, 초대교회와 유사, 화랑도, 공동체, 살생 금지, 불교 이전부터 존재, 분황사, 겸손한 건축, 화려함 거부, 초대교회 가정교회와 유사, 포석정, 평등한 구조, 계급 없음, 초대교회 공동체와 일치, 패턴, 정복의 흔적이 없다, 강요의 흔적이 없다, 박해의 흔적이 없다, 이상할 정도로, 의문, 왜 없는가, 문화인가 종교인가, 우연인가 영향인가. 이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복의 흔적이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불교도 강요하지 않았고 토속 신앙도 인정했습니다. 공존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교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1세기에 기독교가 왔다고 믿으십니까? 잠시 침묵.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사성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 구조, 평등 사상, 비폭력 공존,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신라에 있었습니다. 불교 전래 이전부터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야경, 고대 도시의 불빛,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가설, 만약 바르톨로메오가 정말 동쪽으로 갔다면 그가 찾은 것은 정복할 곳이 아니었다. 공존할 곳이었다. 강요할 곳이 아니라 나눌 곳이었다. 신라가 그런 곳이었다. 정복의 흔적이 없다. 이상할 정도로. 펜을 멈추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로마와 같은 정복 선교를 찾았는데 여긴 다르네. 조용하고 평화롭고 강요가 없어. 이게 다른 방식의 선교일까?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호텔방,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천천히 읽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손이 멈췄습니다. 온유한 자. 경주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겸손한 건축, 평등한 구조, 비폭력, 공존. 계속 읽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신라의 공존 정신. 눈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펼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공동체, 나눔, 기쁨, 순전한 마음. 경주에서 본 포석정의 평등, 화랑도의 공동체 같았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과 신라의 일치, 온유함, 신라탑 겸손함, 왕권 겸손함, 화평, 정복 없음 공존 추구, 긍휼, 평민까지 나눔 계급 초월, 청결한 마음, 합리적 사고 미신 거부, 초대교회와 신라의 일치, 공동체, 화랑도 포석정, 나눔, 평민 무덤 서역 유물, 평등, 계급 없는 구조, 기쁨, 강요 없는 자발성. 다음 날 이강민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실. 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라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가치들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연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선함이 비슷한 결과를 만든 것이죠. 둘째는요? 누군가 가르쳐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삶으로요? 네, 선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방식입니다. 정복하고 제도화하고 기록합니다. 둘째는 동방 방식입니다. 함께 살고 보여주고 스며듭니다. 기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아니라 삶이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무엇을요? 28년간 기록만 찾았습니다. 문서, 비문, 유물.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선교가 있었습니다. 삶으로 전해진 복음이요. 이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군요. 오후 명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조선시대 순교자들. 18세기, 19세기 기록. 하지만 그 이전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공식 전래된 것은 1784년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중국에서 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없이요? 네, 책을 읽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선교사 없이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고요? 네, 이것이 한국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강요가 없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신라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어요. 강요 없는 신앙. 자발적 공동체. 저녁 서울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강요 없는 질서.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만약 그가 정말 동쪽으로 왔다면 무엇을 찾았을까? 로마 같은 권력의 중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같은 제국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을 찾았어요. 온유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 바르톨로메오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직접 봐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끝까지 갔을지 몰라요. 직접 보기 위해 온유한 자들이 정말 있는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땅을 받는지, 그리고 발견했을지 몰라요. 한반도에서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선교의 두 방식, 서방 방식, 정복, 제도화, 기록, 로마 베드로, 권력 중심 선택, 화려한 성당 건설, 순교 기록 남김, 동방 방식, 공존, 삶, 스며든, 동방 바르톨로메오 추정, 온유한 자 찾음, 조용히 살았음, 기록 적음. 왜 기록이 적은가? 선교가 아니라 삶이었으니까, 강요가 아니라 보여줌이었으니까,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었으니까. 결과, 서방은 화려하지만 박해 많음, 동방은 조용하지만 지속됨, 서방은 기록 많지만 갈등 많음, 동방은 기록 적지만 평화로움. 신라가 선택받은 이유, 온유함, 화평, 공존, 산상수훈 가치 구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선교를 정복으로 봤는데 삶일 수도 있었어. 기록으로 봤는데 보여줌일 수도 있었어. 이건 선교가 아니라 삶이었어. 한국에서 한 달째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 한국 역사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침의 역사,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수나라 침략, 598년부터 614년까지 4차례 침략. 고구려는 막아냈다. 정복하지 않고 지켰다. 신라, 왜구 침입, 8세기부터 반복적 침입. 하지만 신라는 살아남았다. 정복당하지 않았다. 고려, 몽골 침략, 1231년부터 1259년까지 30년간 저항. 결국 항복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다. 공존을 선택했다. 조선, 임진왜란, 1592년 전국이 불탔다. 7년 전쟁. 하지만 재건했다. 다시 일어섰다. 손이 멈췄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무너지지만 멸망하지 않는다. 정복당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항복하지만 지속된다. 병자호란 기록. 1636년 청나라 침략. 인조가 항복했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계속됐다. 200년 더. 일제강점기 기록. 1910년 국권 상실. 35년 식민 지배. 하지만 독립운동 계속. 1945년 광복. 다시 나라를 세웠다. 6.25 전쟁. 1950년 전쟁 발발. 서울 함락. 국토 황폐화. 하지만 재건. 70년 만에 선진국.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다음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사 전시관.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백 번의 전쟁. 하지만 한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 그래서 항상 침략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북방에서.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싸우되 멸망하지 않았고, 항복하되 소멸하지 않았으며, 무너지되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베드로의 순교 기록이 떠올랐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화려한 순교. 기록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후 부패했고 분열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참수형. 영웅적 죽음. 하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패턴이 달랐어요. 서방은 화려하지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동방은 조용하지만 계속됐어요. 오후, 이강민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대학로 카페. 이 교수님, 한국은 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까? 무슨 뜻이세요? 수백 번 침략당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첫째,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항복이요? 네,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굴욕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요? 다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무너져도 재건했고, 빼앗겨도 되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요,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정복자와 싸우되 함께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몽골과도 청나라와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교수님, 이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무슨 뜻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펼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 저녁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 낮고 겸손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체험관. 한옥의 특징은 조화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자연과 조화하고 이웃과 조화하며 하늘과 조화합니다. 높지 않습니다. 땅에 붙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로마 건축이 떠올랐어요. 높은 돔, 거대한 기둥, 화려한 장식, 권력의 과시. 하지만 한옥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생존 전략의 두 방식. 서방 방식, 정복, 지배, 과시. 로마 교회 화려한 성당, 권력 중심 하지만 부패, 결국 분열. 동방 방식, 공존, 인내, 겸손. 한국 항복하되 소멸 않음, 무너지되 재건, 조용하지만 지속. 사도의 선택. 베드로, 로마 선택. 권력 중심, 화려한 순교, 교회 남았지만 변질. 바르톨로메오 추정, 동방 선택. 온유한 자들, 조용한 삶 기록 적지만 정신 남음. 왜 동방을 택했나? 성공이 아니라 지속, 권력이 아니라 평화, 정복이 아니라 공존,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산상수훈 실천. 온유한 자 땅 기업으로 받음, 한국 살아남음, 화평하게 하는 자, 한국 공존 선택,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한국 끝까지 버팀. 결론, 사도는 성공이 아니라 지속을 택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을 택했다. 권력이 아니라 온유함을 택했다. 한국이 그 선택의 증거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성공한 선교를 찾았는데 지속하는 선교를 봤어. 화려한 순교를 찾았는데 조용한 삶을 봤어. 사도는 다른 것을 택했어. 지속을.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기독교역사학회 연례학술대회. 저는 특별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사도의 발자취. 동방의 끝에서 발견한 초대교회.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카를로스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28년 주장을 뒤집는 거니까. 바르톨로메오가 한국까지 갔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정황 증거일 뿐이야. 직접 증거는 없어.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신학자와 역사학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 28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미구엘 산체스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28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바르톨로메오의 행방이 불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방 끝까지 갔습니다. 첫 슬라이드, 세계 지도. 예루살렘에서 한반도까지 빨간 선. 웅성거림. 저는 기록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 산상수훈.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들은 이런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죠.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톨로메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대 한반도 지도.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학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바르톨로메오는 온유한 자들을 찾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슬라이드, 신라 유적 사진들. 한반도에는 독특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정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강요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건축, 평등한 구조, 공존의 역사. 초대교회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산체스 교수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교표. 첫째, 페르시아 이후 바르톨로메오 기록이 동쪽에서 끊깁니다. 둘째, 1세기 한반도의 서역 유물이 발견됩니다. 셋째, 신라 공동체 구조가 초대교회와 일치합니다. 넷째, 산상수훈 가치가 신라 사회에 구현돼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은 2000년간 지속됐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공존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서방 선교와 동방 선교는 달랐습니다. 슬라이드, 두 방식 비교. 서방은 정복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분열했습니다. 동방은 공존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기록은 적었지만 2000년을 지속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동방의 끝은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선택한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사는 곳,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모인 곳, 예수의 가르침이 삶으로 실현된 곳, 그곳이 한반도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바르톨로메오가 한국에서 순교했다는 말씀입니까? 순교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온유한 자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조용히, 기록 없이.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역사 타임라인. 2000년간 한국은 수백 번 침략당했지만 멸망하지 않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항복했지만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실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한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강민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역사가 신앙과 연결돼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28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동방 선교를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기록이 아니라 삶을 보고, 문서가 아니라 정신을 배우고,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을 연구하십시오. 카를로스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카를로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을 쓰겠어. 사라진 사도와 동방의 끝에 대해.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동방의 끝 최종 결론. 바르톨로메오 행방. 페르시아까지 확실. 이후 동쪽으로. 한반도 가능성 높음.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 충분. 왜 한반도인가? 온유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산상수훈 가치 구현, 정복 없는 공존, 2000년 지속. 선교 방식. 서방, 정복제도 기록, 화려하지만 분열, 로마 베드로. 동방, 공존 삶 스며든, 조용하지만 지속, 한반도 바르톨로메오 추정.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8년간 기록을 찾았지만 삶을 찾아야 했고, 화려함을 찾았지만 겸손을 찾아야 했으며, 성공을 찾았지만 지속을 찾아야 했다. 동방의 끝은 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도가 선택한 최후의 땅이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곳, 그곳이 한반도였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혼자 예루살렘 겟세만의 동산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체포되기 전 기도하던 곳, 올리브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2000년 된 나무들. 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28년을 헤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르톨로메오를 찾으려 했습니다. 기록을 뒤졌습니다. 문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당신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공을 찾으려 했지만 당신은 지속을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리브 나무 위로 빛이 비쳤어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온유한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2000년을 버틴 민족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28년을 기록만 찾았습니다. 화려한 순교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한 지속을 원하셨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끝까지 갔습니다. 가장 오래 버틸 민족을 찾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강민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학회 들으러요? 아니요, 교수님을 찾으러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 상자.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고대 유물입니다. 무슨 유물이요? 이 교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5cm쯤. 이것은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언제요? 2년 전입니다. 고분 발굴 중에. 연대는요? 1세기에서 2세기로 추정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십자가를 받았어요. 작은 나무 조각. 단순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십자가 모양. 이 교수님, 이것은 직접 증거입니다. 1세기 기독교가 한국에 있었다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교수님의 확신이요? 외부 학자의 확신 없이는 한국 학자의 주장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증언하셨으니 증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강릉 바다가 보이는 곳. 이강민 교수와 함께. 왜 여기입니까? 동쪽 바다 끝입니다. 만약 바르톨로메오가 배를 타고 왔다면 여기 도착했을 겁니다.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수평선, 끝없는 바다. 교수님,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1세기 한 사도가 배를 타고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거쳐 중국을 지나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온유한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래 위에 십자가를 꺼냈어요. 이 교수가 준 작은 나무 십자가.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당신은 왔습니다. 동쪽 끝까지. 로마의 화려함을 버리고 권력의 중심을 떠나 조용한 이곳까지. 왜냐하면 당신은 알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지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복이 아니라 공존이 길이라는 것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에서 바다 위로 금빛 물결. 당신은 가장 오래 버틸 민족을 찾았습니다. 온유하지만 강한 민족을.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민족을. 항복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민족을. 2000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일어섰습니다. 십자가를 바다를 향해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압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 버틸 민족을 찾았습니다. 화려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동방이었고 그 끝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교수가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후 일어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 파도가 밀려와 지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발자국.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워지지만 다시 새겨집니다. 무너지지만 다시 만들어집니다. 끝없이. 무궁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이강민 교수와 작별 인사. 교수님, 다시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사도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니까요. 이 교수가 포옹했습니다. 교수님,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바르톨로메오를 찾게 해주셔서.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동쪽 끝. 사도의 마지막 땅. 작은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사라진 사도, 동방의 끝에서 발견한 초대교회.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나는 바르톨로메오를 찾았다. 서방 기록을 뒤졌고 중동을 조사했으며 페르시아까지 추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빈칸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기록만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선교가 있었다. 삶으로 전해진 복음이 있었다. 한국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2000년을 지속하는 것을. 이것이 산상수훈의 실현이었다. 바르톨로메오는 로마를 택하지 않았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온유함의 끝을 찾았다. 정복이 아니라 공존을, 성공이 아니라 지속을. 그는 가장 오래 버틸 민족을 찾았고 그것이 한반도였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화려한 순교를 택하지 않았다. 조용한 삶을 택했다. 기록되는 성공이 아니라 지속되는 진실을 택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서 있고 온유함은 살아있으며 화평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르톨로메오의 유산이다. 사라진 게 아니라 삶으로 남은 것이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8년 만에 찾게 하시고 틀렸던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동방의 끝이 변방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사도의 발자취가 한국까지 닿았다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에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8년간 사라진 사도를 찾았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기록이 아니라 삶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지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바르톨로메오는 로마가 아닌 동쪽 끝을 선택했고 권력의 중심이 아닌 온유한 자들의 땅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2000년간 수백 번 침략당했지만 멸망하지 않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항복했지만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실천이었고 초대교회 정신의 지속이었습니다. 1세기 십자가 유물이 경주에서 발견됐고 신라 공동체 구조는 초대교회와 일치했으며 한국의 생존 방식은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동방의 끝은 변방이 아니라 사도가 선택한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